어느 날 거대한 수송선이 항구에 정박합니다. 구소련의 위용을 뽐내는 육중한 전차 T-86가 배에서 내리고 MP3 장갑차가 그 뒤를 이어 잇따라 대전차 미사일과 대공 미사일 그리고 각종 탄약이 배에서 꺼내지며 엄청난 양의 군수품이 항구 앞에 잔뜩 쌓입니다. 거대한 수송선이 러시아로 홀로 돌아가기 적절했는지 한국을 대표하는 먹거리가 뒤따라 실리기 시작하는데요. 초코파이와 팔도라면 이 탱크와 장갑차 미사일이 실렸던 수송선에 잔뜩 실려 돌아가죠. 육중한 장비들이 내린 뒤에 실린 라면과 초코파이는 부조화 속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진빚을 그들의 부기로 갚아버린 이례적인 사건 불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너무나도 다른 두 국가의 체제에 세계는 갈라졌습니다. 그 두 국가를 중심으로 수많은 국가는 단절되었고 하나의 지구에 있었지만 너무나도 다른 두 세상이 생겨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두 세상은 조금씩 섞이고 교류하기 시작했는데요. 1990년 9월 30일 최우중 한국 외무장관과 에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이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때 한 소수교 공동 성명서에 각자 서명하면서 섞일 수 없던 물과 기름과 같은 두 국가가 수교를 맺었죠. 이는 소련의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임과 동시에 이념으로 양분된 세계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았던 소련은 자유세계인 우리나라와의 수교를 통해 조금이라도 나라의 안정을 되찾아보려 했습니다. 소련이 갖고 있던 가장 큰 문제인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두 국가의 수교와 함께 소련은 우리나라에 차관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된 금액은 무려 30억 달러. 현재 가치로 5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도 이렇게 큰 돈을 빌려주는 것이 정말 많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우리 정권은 미지의 세계였던 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빌려주면서도 찜찜한 구석이 당연히 있었는데요. 소련이라는 나라가 너무 불안정해져 혹시 설마 못 갚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있었죠. 그리고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 했던가요? 5조 원 중 절반의 금액인 2조 5천억 원을 빌려준 상태에서 소련이 무너집니다. 소비에트 연방에 가입된 나라들은 러시아라는 새로운 국가와 많은 나라로 분리되었습니다. 땅덩어리인 구자원 자금력까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참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다행히 국제법으로부터 우리의 빚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련이 망한 뒤에도 소련이라는 국가를 계승한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가 채권 이행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죽다 살아난 러시아가 소련의 채권을 이행할 리가 만무했습니다. 의지는 둘째치고 능력이 안 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죠.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으며 기술력도 뒷받침되니 어떻게든 방법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러시아에서 가장 흔한 자원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받는다고 해도 시시각각 가치가 변동하는 자원을 받는 것을 우리나라가 좋아할까요? 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라는 말이 어울리듯 우리나라는 자원이라도 받아야 했습니다. 해도 강대국 지위를 여전히 유지 중이던 러시아가 언제 다시 안 주겠다고 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원이 넘어오게 되는데 넘어온 자원의 양도 쉽지 않았습니다. 알루미늄을 100만 270만 달러만큼만 넘긴 것입니다. 1%도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정확히는 0.4%에 해당하는 정도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100만 원 빌려주고 4,200원을 받은 꼴이죠. 다행일지는 모르지만 현금도 조금 받았습니다. 90만 달러만큼인데 이들을 합해도 1%가 겨우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러시아도 이때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러시아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자신들이 가진 차고 넘는 무기를 우리나라에 넘겨버리겠다는 것이었죠. 나라가 망해서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기 바쁜 러시아는 수많은 무기를 가진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탱크를 창고에 처박아 두기만 하더라도 창고 부지 비용부터 관리 비용 등이 나오는데 탱크가 녹슬지 않게 관리도 점검도 하려면 이게 여간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한국도 못 받는 것보단 받는 것이 나왔으니 이 계약 조건을 승낙하게 됩니다. 그렇게 1995년 제1차 불금 사업이 시작합니다. 사실 처음 이런 계약은 군에서 매우 좋아할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출품은 모두 다운그레이드하는 러시아가 제대로 된 무기를 넘긴 일도 만무하고 쓸만한 것을 넘긴다고 할지라도 포탄이나 부품의 규격이 맞지 않아 군에서 유지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첫 번째 무기를 실은 수송선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송선에 들어있던 것은 상상 그 이상이었는데요. 구소련이 망하기 직전 개발한 뒤 86전차가 러시아 현역이 쓰던 그대로인 상태로 33대나 들어왔고 BMP-3 장갑차도 같은 수만큼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터키 빠져버렸고 옆에 미국도 덩달아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실물을 영접한 한국과 미국의 기술자들은 신나서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물건이었던 것이죠. T-86에 대해 더 자세한 얘기가 궁금하시다면 과거에 올렸던 T-86 전차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메티스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 이런 데와 미사일 100만 250발이 걸라 휴대용 대공 미사일 발사기 신기와 미사일 700발을 받아왔죠. 이로써 우리는 탱크 장갑차 미사일 등을 뜯어보았고 여기서 상당히 많은 기술력을 챙기게 됩니다. 무기 그 자체의 가치로 환산해 빚을 갚았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기술력의 국산화와 자주 국방에 한 걸음 더 다가간 더 값진 무언가를 얻은 것입니다. T-80 유전차는 우리나라의 국산 전차 게이트 흡표에 녹아 들어갔으며 MP3 장갑차는 K-21 장갑차에 녹아들었죠. 메티스 미사일은 우리나라의 현궁미사일 개발에 참고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T-80와 같은 전차는 생각보다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와 대한민국 육군의 현역 전차로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GI 제식 전차로 도입까지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1차가 있다면 2차도 있다는 말이겠죠. 러시아는 1차로 빚을 다 갚지 못해 두 번째 불금 사업도 진행해야 했습니다. 2차는 스케일이 더 커졌습니다. 러시아가 자신들의 잠수함을 넘기겠다고 한 것인데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는데 이는 곧 무산되고 맙니다. 러시아가 넘기려고 한킬로급 잠수함을 직접 관찰한 해군은 거의 고철 덩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잠수함으로 값을 치르는 것은 무산되고 다른 무기들을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1차 때 넘겼던 T-86 전차의 지휘용 전차인 T-86의 전차 부대와 BMP-3 장갑차 메티스 미사일이라는 비슷한 물자를 다시 받아왔습니다. T-86가 육군의 현역 전차로 배치되자 이를 지휘할 전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BMP-3도 1차 때 넘어온 녀석과 다른 모델이었는데요. 기존 모델과 비교해 열영상 장비가 추가되어 야간 작전 수행 능력이 굉장히 향상됐죠. 1차 사업과 2차 사업의 다른 품목도 있는데요. 모레나 공기부양정 세척과 인류신 103정찰기 그리고 카모프 32 헬리콥터까지 받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모레나 공기부양정은 우리나라의 공기부양상륙정 설계를 개발하는 데 참고되기도 했으며 카모프 302는 소방청에서 소방용 헬기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 1, 2차 사업은 우리나라에 있어 금전적인 부분을 넘어 생각지도 못한 큰 이익을 안겨다 주었는데요. 그냥 무기만 받고 땅이 아닌 무기에 담긴 기술을 습득하면서 엄청난 기술적 진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금 사업을 통해
수많은 군사 물자를 보낸 러시아의 빚은 다 갚았을까요?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약 5천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이 돈을 탕감하기 위해서 3차 불금 사업을 진행하고자 협상했으나 러시아에서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무기로 대신 줬더니 생각보다 무기를 너무 잘 뜯어서 기술을 쏙 빼먹고 있는 우리를 보니 기분이 상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케이트 변환케인 와인과 같이 정말 우수한 장비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니 더 좋다가는 본인들이 국제 무기 시장에서의 입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남은 부채는 돈으로 갚아나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이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2019년에 다시 카모프 32 헬기를 더 주는 것으로 합의보면 안 되겠냐고 제안을 걸었는데요. 카모프 30의 비행 능력과 수송 능력이 뛰어나 산지에 발생한 불을 소화하는데 정말 뛰어난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의 속이 보이는 거래였습니다. 헬기를 더 넘겨 빚을 탕감한 뒤 카모프 31을 많이 운용하는 우리나라의 수리나 정비 등의 이유로 부품을 더 싸게 만들 계획이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이견이 다시 발생하면서 빚서원의 이야기는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3차 불금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그냥 돈을 받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불금 사업을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모든 돈을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의 기술적 진보도 있었으며 외교적인 성장도 있었습니다. 나라는 러시아와의 수교가 30년이 넘었고 수많은 곳에서 기술적 협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로켓 기술에도 상당히 많은 긍정적 영향을 주었지요. 이렇게 완전 이념의 끝에 존재했던 두 나라가 매우 가까워지게 되었고 우호 관계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상당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상 처음에 나왔듯이 군수 물자가 실려온 자리에 대신 실려간 팔도라면과 초코파이는 러시아의 인기 음식이 되었습니다. 2019년까지 러시아에 팔린 팔도 도시락 라면의 개수는 53개에 달했죠. 그런데 러시아랑 친해서 뭐 그리 좋을 게 있냐? 미국 눈치나 더 보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이점을 가져옵니다. 북한은 현재 불금 사업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외면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도 많이 차단했을 뿐더러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이죠. 이는 북한군의 현대화에 있어서 매우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와 북한의 군사력 격차를 극대화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은 한국과 러시아 간의 불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